메르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가 민관 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메르스 공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감염자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중동을 제외하면 최다 감염국이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중동에서 발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중동이야 뭐 많죠. 네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많아서 네. 100여 명이 넘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데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미국에서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최근에 한 명 감염자가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렇게 보면 15명으로 급속히 불어난 나라는 중동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좀 굉장히 어찌 보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또 좀 이제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그러니까 격리를 했어야 될 사람을 격리를 못해서 이런 네. 일이 더 생겼잖아요. 초동 대처의 문제점이 좀 지적이 초동 되고 대처의 있던데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네. 한 병원에서 12명이 이제 감염된 사례가 그렇죠. 가장 큽니다. 그곳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 이제서야 이제 휴원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감염자들이 이제 좀 시설 격리가 강화되는 또 의심 환자까지도 확대하겠다 이런 상황인데다가 네. 그리고 10여일이 지나서 이제 민관 합동 대책반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은 사실은 더 부실한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질타받을 지점이 많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정말 이 3차 감염이 없도록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고비의 시점에 와 있어서 이제 민관 대책반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 민간 합동대책반 출범을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 너무 늦었다,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이 무엇으로 붙여지느냐, 민관 합동 대책반이지만 이제 한국 감염학회라든가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은 참여 안 했느냐 하면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질병관리예방본부에서도 당연히 의료진들이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병원의 격리 수용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격리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의 뭐 안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 가동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전의 대응 체계와 지금 민관 합동 대책반의 대응 체계는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강화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일반 국민들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느낌상으로는 격상되고 강화되는 느낌이 있지만 네. 과연 실질적인 대응에 실효적인 대처가 강화되는 것이냐, 뭐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이냐, 아니면 병원 시설에 대한 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의를 해야 될 부분에는 주의를 해야겠지만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현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괴담 같은 거. 아, 네, 그렇죠. 네, 뭐 SNS나 이런 걸로 퍼지고 이 있는데. SNS 괴담의 이제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유는 첫 번째로는 두렵기 때문이죠. 공포스럽기 때문이고 걱정이 되니까 네. 그 걱정에 편승해서 이 명확하지 않은 이제 사실을 팩트라고 착각을 하거나 네. 혹은 네네. 본인이 확신을 하고 주관적으로 그것을 전달하다 보니까 계속 괴담이 이제 유포가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치사율이 30%다, 40%다. 국내에서는 치사율은 아직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사망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동의 사례에서는 30%였던 해도 있고 41%였던 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과거고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많이 감염자가 늘어있는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까지 판단한다면 치사율은 20% 아래일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40%라는 수치가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 무섭게 그렇죠. 느껴지다 보니까 공포가 더 확산되는 이제 나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 누리꾼들이 신중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방역 당국에 우선 좀 리포트를 경청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것을 퍼나르는 행위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역으로 보건 당국에서 좀 명확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병원인지 어느 지역인지 네, 또 어떤 네. 사람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중국으로 이제 가서 결국은 확진 판정이 된 이 40대 네. 남성의 경우에 어느 회사 뭐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다라는 인적 사항까지 퍼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프라이버시 문제도 걸릴 수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국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결국은 감으로써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이게 한중 관계에서
좀 또 외교적인 민간 외교적인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명확한 정보를 잘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관리 조처를 더 엄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혹은 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정부 당국에 대한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네네. 있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이 여러 시민들께서는 조금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조심을 다들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40대 남자 중국으로 나갔다는 네. 지금 상태는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을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반환 감정이 예, 굉장히 심각하네요. 일단은 확진되진 않은 상태였고 의심 네. 환자였는데 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출국하지 말고 이 자율 격리를 이제 권고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강제 조치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은 무시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네네. 출국이 자유롭게 돼버렸죠. 홍콩을 경유해서 광둥성에 갔는데 업무상 출장이었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고열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광둥성에서 1차로는 감염이 맞는 것 같다. 양성 반응이 나왔고 네. 베이징에 검체를 보내서 확인한 결과 확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나이는 그래도 젊으신 편이고 문제는 이 중국의 네티즌들이 결국은 한국 방역 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서 감염자가 중국으로 들어온 것 아닌가. 예. 홍콩을 경유해서 광둥성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접촉했던 많은 네네. 이 뭐 교통수단에서 이제 이 주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60명 정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만약 이 그룹에서 또 감염자가 2차, 3차로 번진다면 이거는 반환 감정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뭐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감염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네. 또 중국으로 우리가 이제 보내진 이 환자까지 감안한다면 어찌 보면 중국 관광객이 줄 것 아니냐 하는 예, 산업적인 그렇죠.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네.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가 또 있었죠. 그렇죠. 지금 확인된 것은 많았고요. 네. 한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보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황인데 예. 우선 미국 내에 11개 주에 있는 시설에 보내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 이제 이게 페덱스라고 하죠. 네. 택배 형태로 이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돼서 네. 충격적인데 어쨌든 이제 미 국방부 당국은 위험하지 않은 상태였다. 완전히 폐기 조치가 됐다. 네. 22명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였고 그 왜 배달됐느냐라는 의구심이 남는데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야당이 조금 강력하게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아시아 안보 회담이 네. 있는 싱가포르에서 애슈턴 카터 이제 미 국방장관이 이 탄저균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한 거죠. 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알려진 사실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탄저균이 여러 이유로 배달이 됐고요. 네. 이 중에서 2008년에 호주로도 잘못 네네. 배송됐던 이 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이 탄저균을 가지고 이제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해서 지금 뭐 이제 미국 쪽의 매체에서는 뭐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탄저균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의 실수인가 시스템적 오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국 당국이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안심 조처를 우리 측에 해줄 필요는 명백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처 중에 하나로 이제 미국이 전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지 또 그 네. 자료를 우리한테 다 넘겨줄지 이런 부분도 제일 좀 큰 고민이에요. 문제는 이제 미국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미국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지금부터 모르던 걸 조사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니까 이건 네. 더 위험한 거고요. 그렇죠. 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국방부 당국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것 때문에 군사주권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군의 보건 주권 문제도 이건 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음 이슈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수포자, 이 수학을 네. 포기하는 학생인데요. 그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 물론 수학이 어렵습니다. 네. 어렵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포기를 하는 상황이 나왔을까요?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죠. 네.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죠. 결국은 다 아마 비슷한 학창시절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네. 수학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드물고 정말 수학에 아주 특출한 재능이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수학은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6개국, 선진 6개국과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을 아주 엄정하게 비교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 독일, 영국, 싱가포르, 그리고 핀란드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의 수학에 대한 학습을 비교해 보니까 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수학을 가르치는 시간은 짧아요. 아. 수학에서 배워야 할 범위는 훨씬 넓어요. 네.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것을 혹은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우리가 이제 배운 수학의 핵심 개념들을 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가르치고 다 이해하라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들을 보니까 나선형 교육이라고 해서 네. 1학년 때 배운 것을 2학년 때 다시 다뤄주고 3학년 때 다시 다뤄주고 해서 반복 학습을 하면서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수학 교육이 아직은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 많은 양을 다른 선진국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을 예를 들면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적분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도형 문제도 있고요. 예, 예. 또는 뭐 약분과 통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배제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게 가르치다 보니까 단기 학업 성취도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서 높습니다. 네. 문제는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완전히 쉽게 보면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이 학창시절 수학에 대해서 갖게 되는 트라우마예요. 네. 그럼 이 수학 교육의 효과는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바뀌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20% 정도 수학 교육의 분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이 이과와 문과가 좀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도입이 돼야 우리나라에서 정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국영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과학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인데 초보적인 수학 교육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만드는 교육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네. 하는 좀 이 변화와 개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해주신 나선형 교육 방식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데 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차용해서 참고해서 대책을 세우면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네. 미적분이라든가 우리나라는 3주 동안 그냥 이 고3 과정, 중3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한 단원을 훑고 나서 끝 이건데요. 이 해외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는 1, 2, 3학년 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연계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작고 양은 작고 공부해야 할 시간은 기니까 우리나라는 시간은 짧은데 공부해야 될 내용은 많고 그것을 나선형이 아니라 네. 단기간에 한 단원으로 치고 넘어간다 그러면 어느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줌으로써 결국은 수포자를 양산하는 이 사회적인 교육이 진행돼 왔던 것이다라는 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 국제 비교를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